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이 합병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이 두 개가 다 이제 하나 계열사이고 하는 사업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 중복이 돼서 뭐 예전부터 계속 합병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근데 뭐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이슈도 있다. 근데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그 초기에는 두 회사 주가가 모두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좀 내려보시면은 기사를 보면은 이제 방산 쪽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게 조사 시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필리조선소 방문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도 방문을 했었죠. 종합 의견 보시면 반짝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상승하진 않았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필리조선소라는 곳이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하나 시스템도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시스템을 끝내고 HD 한국조선해양 이야기할게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이게 지주회사이고 25개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선 쪽에서는 뭐 상선, 고부가가치 가스선 이런 것들을 건조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고 엔진 기계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HD가 붙는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옛날 현대중공업 그룹이 좀 쪼개지면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다고 하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그중에서도 조선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친환경 시스템 이런 사업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조선 분야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꽤 괜찮은 회사인 게 이제 24년도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세계 지수에 뭐 조선업계 최초로 편입을 했었던 회사이고 이제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이제 친환경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쪽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친환경 자회사인 HD 하이드로젠도 설립을 했고 또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뭐 이런 인증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내려봐 주실래요? 그래서 매출액과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지표 같은 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사가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익성은 HD 한국조선해양이 더 많은데 어, 그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그 문멘토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른가를 좀 봤는데 조금만 올려주시면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대형 선박용 저속 엔진을 만들고 HD 현대 마린 엔진은 중형 선박용 엔진을 만든대요. 그래서 뭐 이런 납품처라던가 그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시 말했던 조선 3사 비교하는 거를 밑에다가 내려보면은 셋 다 LNG선 기술력은 뭐 거의 상위권, 세계 최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양 플랜트 쪽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근데 배당이 얘가 다른 두 개 사업들보다 더 좋대요. 하나오션은 차입금 부담이 다소 존재. 이렇게 장단점들이 있고요. 조금 내려봐 주시면, 그래서 마스가 때문에 이제 조선은 계속 좀 괜찮은 상황이죠. 주가가 더 내려봐 주시면, 최근에 합병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한 12% 정도인가?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현대미포가 합병을 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적인 성격으로 이 합병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내려봐 주시면은 이런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글로벌 1위 조선사이고 또 현대미포는 이제 건조 공간이나 설비라던가 이제 인적 역량들이 있어서 이제 합병을 하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합니다.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고, 이제 12월에 합병이 마무리되는데, 이제 그때 다시 오를지 아니면은 재료가 소멸돼서 주가가 하락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거, '그러면 주가표 7월 달에 제일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진 후로 이제 회복을 아직은 못하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저게 왜 저렇게밖에 안 보이죠? 잘 모르겠는데. 아, 하나 시스템이군요. 네, 하나 시스템. 저, 네네. 잠시만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인 줄 알고 잘못 봤는데, 네, 하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한국조선. 네, 이거는 7월에 올랐다가 또 급락했다가 다시 7월 최고점 이상으로 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음. 네, 그러면은 로롱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 청년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네, 저는 AMD하고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라는 두 개의 회사를 조사를 했고요.
AMD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도 하고,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 가장 많은 그 잔고 수량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얘를 언제 털어야 하나, 더 가져가야 하나, 그게 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아시는 대로 반도체 기업이고요. 고성능 컴퓨팅, 그래픽, GPU, 시각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스마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나 AI 가속기 등 다양한 상품들을 그 산업을 포션이 하고 있고, 게임 부분도 네, 게임 GPU 개발이 지금 하나의 그런 산업으로 지금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비해서는 AI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좀 비율은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좀 내려봐 주시면요. 네, 1분기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은 하락은 했지만 연간 실적을 보면 22년, 23년 대비 24년 좀 상승하는 그래프를 미약 하나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매출은 약 330억 달러 46조 원이 예상되고 있고 24년 대비 28%가 성장된 수치고 26, 27년도에 15에서 20%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AI용 GPU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의 견인을 핵심 동력이라고는 하지만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AMD 정도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AMD가 2위, 뭐 3위라고는 뭐 하더라도 비중이 한 자릿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좀 아직 낮은 수준이고요. 그게 그만큼 기술 경쟁력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려봐 주시면요. 네. 그래서 제품 기술 경쟁력은 반도체 쪽이지만 IBM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뭐 리게팅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그 양자 컴퓨터 하면 또 유명한 아이온큐 그거와 별개 더불어서 대기업 중에서는 양자 컴퓨팅에서 많은 지금 성장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IBM인데 IBM과 올해부터 양자 컴퓨팅 최적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 경쟁 구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하고 GPU 시장에서 사실 경쟁이라기보단 좀 비중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기술 개발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재무 투자 리스크에서 현금 보유는 뭐 좀 건전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밑에 표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엔비디아, 인텔 사실 인텔이 여기에 지금 비교될 만한 대상일까 싶긴 한데 사실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과 비교하기에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텔로 좀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순이익과 매출만 봤을 때도 엔비디아와 AMD는 차이가 많이 크다. 그리고 ROE도 마찬가지고 네, 많은 지금 영업 이익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R&D 비율도 사실 AMD는 매출이 그만큼 작은데도 20%, 하지만 엔비디아는 매출이 그만큼 큰데도 25%라고 하면 단순히 순이익만 봤을 때 188억 달러의 25%와 8억 달러의 20%면 사실 엔비디아의 R&D 투자 비율이 AMD 순이익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AMD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AI 반도체에 대해서 큰 기술력과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좀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봐 주시면요. 네. 그래서 성장률은 강세이기는 한데, 네. 재무 건전성도 낮긴 하지만 앞으로의 지금 수익률이 그 서두에 이제 전망치는 26, 27년도에
10%에서 15% 성장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또 중국에서 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중국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가지고 챗 GPT에 버금가는 그런 좀 저전력이면서 어느 정도 그런 레벨이 많이 향상된 그런 AI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에 네, 딥시크가 버전업 되면서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주였나요? 그래서 중국 AI 반도체도 AMD가 밀릴 수 있는 사실 정확하지는 아직 뭐 않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AMD의 그런 매출 예상은 기술 그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상 외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코멘트를 달기는 음, 맨 밑으로 내려주시면요. 네, 엔비디아는 AI 학습 성능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AI GPU 선도하고 있는데 AMD는 뭐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뭐 빠르게 이제 추격 격차를 이제 좁히고 있는 중이기는 하다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작성하고 딥시크 기사를 좀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은 지금 현재 170달러가 깨진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지금의 전망을 봤을 때는 150에서 170 정도에 매수했을 때는 180에서 190 정도에 이제 도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요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어느 정도 신호가 좀 가미가 된 부분인 것 같고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160에서 170 지금 이게 좀 회복이 되는 듯 하면서 상승 기조가 보이면 그때 어느 정도 정찰병 정도 매수해서 네, 조금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고요. 혹시 여기 네, 요거 먼저 말씀하시면. 네. 사실 지금 5월부터 지금 가파르게 계속 올랐거든요, AMD가. 그래서 최근에는 AI 거품론, 오픈 AI의 올트만 CEO가 그 얘기를 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60, 잠시만요. 지금 162달러. 지금 주가가 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한 180 정도 갔었다가 지금 다시 빠진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네, 다음 해주시죠. 네. 다음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고,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언제 손절을 해야 되나, 그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조사를 했고요. 사실 24년 말에 워렌 버핏께서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가가 많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담았는데 너무 일찍 담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는 에너지 기업이고요. 원유와 천연가스 탐사하고 화학사업 운영하는 이제 대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탐사 산업, 원전 천연가스 그리고 화학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핵심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탄소 포집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인 에너지 회사입니다. 네, 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좀 감소는 하였는데 14.78%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오른쪽이 연간 실적이고 왼쪽이 분기 실적인데 네, 연간 실적은 지금
22년, 23년, 24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장 전망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18에서 13에서 18%,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1, 2% 내외로 수익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전망은 3년 후에 한 10.9% 향상될 전망이라고는 하고 있고요. 배당금은 꾸준히 인상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1% 내외인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지금 워낙 계속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영업이익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5년, 27년 사이에는 점진적으로 수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은 유가 변동성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계속되면 그 리스크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탄소 포지 기술 친환경 전략 기술 및 친환경 전략은 탄소 포짐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에 지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정부 오면서 다시 이제 원전이나 그런 원유 산업 원에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비용이 좀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더 힘을 많이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은 과거에는 좀 이랬는데 향후 3년은 연평균 성장률이 1, 2% 정도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순이익은 13에서 18%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27년 목표가 10.9%라고 하는데 수익성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요거는 좀 네,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보면 네, 그 요 기업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이 변동폭이 좀 크기는 한데 3년 앞으로 3년 동안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 안정화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인 성장은 일단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는 한번 네, 좀 그 부채 감축해서 비핵심 자산 매각하면서 네, 이거는 재무건전성 확보하고 있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그 현재 주가는 이제 46달러 정도 되는데 분할 매수 적절 타이밍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네, 조금 이제 단기간에 이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네, 위에서 나와 있던 그런 뭐 부채 감축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그리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옥시덴탈의 매수 평단이 제가 좀 높은데 53달러 저는 좀 높은 부분에 있지만 이게 53달러에서 43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빠르게 그냥 손절을 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올라서 50달러씩 언저리로 올라온다. 그러하면 추이를 좀 봐가면서 약손절이냐 약익절이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다른 좀 발전 가능한 부분에 네, 다시 이제 좀 매수를 좀 해볼까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25년 4월 말부터 계속 횡보를 조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네, 살짝 올라온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아리 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네. 이게 두 종목 다 이제 손절, 익절 이런 거를 해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이거를 다른 거를 참고하셔서 정하시는지 아니면은 직접 이 가격대를 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뭐 분석할 능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GPT와 그리고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이- 분석하는 그 적정 매수가라든지 요거를 보고 그냥 중간값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예 없어서 네, 이렇게 네. 정해놓고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일단 책은 펴서 보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병아리 청년님 수고해 주셨고요. 혹시 테스님 계시죠? 네, 테스님 준비해 주신 거 이제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코닝이라는 미국의 유리 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조사한 배경은 그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밴더블 디스플레이에 어떤 유리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코닝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그 회사 개요의 제 위쪽을 보시면 미국의 유리 전문 제조사로 일상생활에서는 주방그릇 코렐의 모기업이고 또 첨단 제품으로는 그 벤더블 디스플레이 액정에 유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폰에 제 이제 아이폰 그 액정을 보호하는 제 바깥쪽에 유리를 만드는 고릴라 글래스로 최근에 좀 크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에디슨 전구에 그 벌브 유리를 만들었던 기업이어서 역사가 있고 좀 흥미로운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어떤 블로거가 AI 시대의 금강력 청바지 회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밴더블 디스플레이 유리랑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는 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또 제가 밑에서 드린 말씀은 그 광섬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광섬유는 지금 처음 나온 단어이긴 한데 밑에 설명드릴게요. 주요 사업 분야에서는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그 말씀드렸던 밴더브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유리 기판인 거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소비자 가전의 커버 유리, 고릴라 글래스인 거고, 세 번째로는 광통신이라고 해서 그 저희 랜선 안에 있는 유리심을 말합니다. 그 앞 밑으로 조금 내려주실까요? 네, 저는 그 좀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EPS 이런 단어를 좀 풀어서 제가 공부하려고 했고 또 여러분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으시다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PS는 한 주당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냐라고 해서 이제 기업 간 수익을 비교하기 해보기 좋은 지표이기도 하면서 이제 이 기업이 주당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시간에 따라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손익계산서 부탁드릴게요, 밑으로. 분기별로 봤었을 때는 지금 매출은 거의 유사한데 영업이익률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서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경영 효율성이 개선됐거나 제품 경쟁력 강화됐다, 매출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제 아래쪽 보시면 연간 실적이어서 그 빨간색 영업이익률이 그래프가 엄청 달라. 그래서 연간 실적에는 22년, 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이 제품의 주 제품이 광섬유 저희 랜선 안에 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에도 랜선이 들어오겠지만 이제 그 아파트와 뭐 도시 간에도 더 크게 말하면 나라 간에도 대륙 간에도
대륙과 대륙을 연결해서 바다 밑에도 이 해적 광섬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AI 시대의 금강을 캐는 청바지 회사, 이게 리바이스를 말하는 건데, 왜 AI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그 AI가 이제 연산이 많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광섬유 수요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AI의 리바이스 같은 표현을 한 거고, 연간 실적에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엄청 떨어졌던 이유는 그 통신사들이 이 제품을 사는 게 통신사들인데 통신사들이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놔서 이제 추가 발주를 안 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네, 밑으로 좀 내려주실까요? 어, 여기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 중간에 검정 그래프가 24년에 24년, 25년 3월 분기에 이제 엄청 0이 되었던 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내용이 같은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잠깐만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이제 검정색이 영업 활동이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래프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 보라색은 투자 활동이어서 같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뭐 R&D 금액 지출을 하고 있느냐인 거고 이제 초록색은 재무여서 뭐 빚을 잘 갚고 있느냐 이런 거여서 지금 그래프 자체로는 안정적인 재무 건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뉴스 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낮았고 제가 좀 뭐 구글링을 했는데 일단 저도 그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국내 회사에서는 내용을 많이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생성형 AI에 물어보니까 그 코닝 공식 사이트에 딱 그 분기별 실적 사이트에서도 한 줄로만 딱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뭐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광통신 부분에서 재고 조정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겪으면서 감소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 광통신 부문이 얼마나 큰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광통신이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고릴라 글래스라든가 벤더블 유리보다는 광통신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큰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내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경영진에 대한 평이 있었는데 40년간 CEO가 같이 40년 동안 근무를 했고 18년째 CEO가 근무를 했기도 하고 또 광섬유 자체가 크게 기술이 달라지는 게 아니어서 그 큰 투자나 엄청 폭발적인 성장률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해줬고 저도 또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그 169행 쪽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CPU를 채워질 렉은 32개의 강섬유가 필요하지만 이제 H100은 256개의 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그 아까 재고가 줄어들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주시면 어, 지금 회사가 아이템은 좋기는 한데 좀 많이 올랐어서 지금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종합 의견에는 여기는 이제 그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는데 주가 그래프가 장기, 단기 이렇게 제가 붙여놨거든요. 종합 의견 밑쪽에. 여기 보시면 그 2000 왼쪽에 그 장기 그래프에서는 2001년, 2010년, 2000년 말 이쯤이 닷컴 버블이어서 이때 엄청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왔고 지금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오른쪽에 단기 그래프에서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간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 애널리스트 회사별로 각각 봤었었는데 지금 67달러인데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50에서 70달러 선으로 보고 있어서 뭐 오랫동안 모아가기에는 좋은 주식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오를 여력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투자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보겠습니다. 그래프 먼저 보고 그래프, 매주식. 네네. 요 아까 밑에서 봤던 거는 5년 그래프고, 이제 이거는 1년 그래프여서 좀 폭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데, 네, 이게 그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고, 또 그게 언제일지 몰라서 저는 투자하지 않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까 밑에서 그래프는 설명했기 때문에 네, 메타로 넘어갈게요. 제가 메타는 페이스북이고, 메타를 그 기업 선정했던 이유는 그 최근에 막 뭐 애플에서 인재를 빼간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또 오픈 AI에서 기술자를 빼간다. 그런데 그 금액이 뭐 보통 막 천억, 이천억씩 이렇게 그 뭐 계약 연봉을 주고 인재를 데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한테 뭐 체감되는 뭐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그 AI에 대한 그러니까 아웃풋이 좀 없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 그리고 지금 돈을 너무 무리하게 지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회사 개요를 봤을 때는, 사람들 연결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잡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사업 부문은 FOA라고 해서 패밀리 오브 앱스, 그 다음에 리얼리티 랩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뭐 SNS 부문인 FOA,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런 게 있고 이제 아래는 저희가 가끔씩 보는 뭐 그 안경이나 제가 지금 제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메타에서 이제 추구하는 뭐 예전에 메타버스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사업 부문입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네, 밑에 그래프 그 시각 자료 볼게요. 네, 이거를 봤을 때 25년 2분기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메타의 재무제표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설명드리면 가운데 47.5 빌리언 달러가 이제 수익을 475억 달러를 이제 벌었다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이 FOA이고 FOA로 빠지는 게 47.1이고 0.4B로 빠진 게 리얼리티 랩스여서 리얼리티 랩스는 지금 거의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낫고 FOA에서도 어드버타이징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밑에는 뭐 결제에 대한 인프라라는 거여서 90% 이상이 지금 광고 수입, 광고 매출입니다. 그런데 YOY가 전년 대비니까 전년 대비 광고 매출이 21% 증가했어서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코스트 오브 레비뉴라고 제가 밑에 써놨는데 매출원가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든 비용이니까 뭐 직접비, 뭐 공장이라던가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이익은 그로스 프로핏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이제 총 이익에서 R&D 뺀 금액, 보통 영업이익 OP로 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세금 빼면 제 오른쪽에 넷 프로핏이긴 한데, 지금 이게 분기에서 183억 달러니까 한 1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시면 연도별로 뭐 영업이익 얼마인지, 영업이익률 얼마인지 확인한 건데, 지금 연도별로 제가 또 다른 그 AI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영업이익률 수치는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소수점 정도는 다르지만, 이 40%, 20%, 30, 40, 40 이렇게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높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한국 제조업이 5%여서 뭐 공장이나 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만 서비스 부문은 인터넷으로만 가동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일단 자동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가 제가 볼 때는 아 괜찮네 싶었는데 이 업계에서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궁금했었던 인재들한테 1,000억을 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실적으로 어 66만 9,380 저게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196조 원, 100조 원입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 회사구나. 또 전 세계적으로 100조 원을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정말 많이 벌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뭐 최고 1억 달러 뭐이 사람도 갔다라고 했는 게 1,400억 원이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1,400억 정도는 충분히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AI 인재들로 무엇을 하고 있나 봤는데 이제 이게 잘 되면 아까 리얼리티 랩스 그쪽에 이제 매출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거의 전무하지만 이것도 한 달 전에 기사였었나 했는데 이제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지금 AI 인재들이 끌어들이고 있는 게 다 이 부서들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엄청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가운데 쪽에 정치적이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꽂는 기업 문화가 있다고 해서 성과주의가 엄청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주식에 대한 예측 보면 제가 그 공대여서 너무 테크에 대한 지식이 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이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인데 대부분이 뭐 매수를 엄청 추천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목표 주가 지금 주가가 한 700 얼마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막 900까지 가 있어서 아 이거는 꽤 사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메타의 뭐 기업 문화, 정치 이런 게 좀 예전에도 말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이슈들로 좀 지금 주가가 제 위로 한번 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주가가 좀 횡보하고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악재들 소식이 있어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 이런 인재들이 많기도 하고 충분히 지금 돈을 많이 벌 체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조금씩 사서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하나를 이제 사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은 아니고, 네, 분호이님이 메타에서 만든 뭐더라? 레이벤 안경을 알려주셔서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은 여기 정말 티끌 같은 매출인데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여기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거기 안경에서 헤이 메타 부른 다음에 AI를 하면 다 우리 그 구글 AI 하듯이 다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되게 좋아 지금도 좋은데 점점 발전하면 더 좋은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습니다. 그 좋다는 게 저는 아예 몰라가지고 예.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경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화면이 비디오 녹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다. 여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AI 호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장님이라고 치고 메타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라고 하면 뭐 어린 소녀와 뭐 컴퓨터 그다음에 뭐 삼성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 지금 쓰임새를 잘 찾지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뭐 내가 보고 있는 걸 다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타의 그 SNS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하드웨어 쪽으로 뭐 나중에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예, 질문하시죠. 이거 메타 그 오너가 저커버그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민폐를 많이 끼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그 오너 리스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지는 않았거든요. 못했는데, 그 리스크, 제가 좀 조사했을 때는, 뭐, 대표적인 오너 리스크인 테슬라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근데 제가 지금 그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MSL 하려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오픈 AI에서 데려온 그 인재를 다시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오픈 AI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지금 떴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도 꽤 유효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게 또 찬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도 그 메타를 좋아하는데 많이 쓰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뭔가 기사만 봤을 때는 약간 악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약간 이런 사람이 잘 하긴 하죠. 그래서 쌀 때 살려고요, 저도. 그 AI 인재 유출 이런 거는 진짜 뭐 표면적인 뉴스로도 봐야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펀더멘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조금씩 이제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부엠님이 오셨을까요? 대화방에 코코라는 이름 가지신 분이 부엠님은 아니시죠?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제 제가 하기 전에 부엠님 종목이 먼저 하고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직 안 오셔서 그럼 제가 준비한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애님이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랑 예, 노보노 디스크 두 개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이제 가상화폐 그러니까 그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줄까요?
예,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일단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또 하나는 그 노보노디스크는 뭐냐면 그 아니 부엠님이 준비하신 1라1리가 잘 되면서 폭락을 한 엄청나게 폭락을 한 회사여서 그냥 같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부터 제가 찾아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뭘로 돈을 버나가 좀 많이 궁금해서 그쪽으로 찾아봤는데요. 어, 뭐 그냥 암호화 자산을 발견, 거래, 뭐 온라인 활동하려는 개인 소매 사용자 고객, 그 다음에 예, 요런 그 기업, 그 다음에 뭐 개발자, 뭐 기타 서비스 이런 걸 하는 그룹인데요. 그거를 이제 음, 수입이 어떻게 나눠지나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 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이 34.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보면 주로 이제 가상화폐가 올랐다 코인베이스 찾아보면 가상화폐가 올랐다 떨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거래 수수료 이 중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는 거래 수수료는 많이 사거나 팔 때 이제 많이 살 때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수수료도 줄어드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좀 기관 쪽을 강화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구독 및 서비스 수익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래 수수료 수익은 전체 매출이 62%인데, 주요 수익원은 암호화폐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양한 암호화폐를 매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게 그 뭐더라? 예, 그 스테이블 코인 그 할 때마다 여기 코인베이스에 반이 수입으로 잡힌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수익원이 그렇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거래량이 증가하면 수수료 수익도 급증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위축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대 기관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가 현재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기관 수익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게 늘어야지 이런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인데요. 전체 매출이 34.3%고 여긴 뭐 스테이킹, 수탁 서비스, 뭐 USDC 관련 수익, 기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여기 보면 뭐 구독 같은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한테 구독료를 받는 식의 매출을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내려가서 좀 주요 재무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PER은 예,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 PBR은 높은 수준으로 있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OE는 27.96%인데 뭐 주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당 순이익은 22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24년 말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지금 24년, 25년 들어서 주당 순이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 현황은 뭐 코인베이스 이제 뭐 하락 전망이 최근에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주가 상승세가 끝나간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 거래 수수료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실망을 안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을 때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수수료를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수수료를 낮춰서 오히려 사람들의 접근을 늘리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은 음, 그냥 제가 생각한 종합 의견은 긍정적인데요. 장기 보유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내 그 친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세 번째로 S&P 500 편입과 기관 투자 증가. 네 번째로 핵심 사업 다각화와 핵심 역량.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 및 현금 흐름 강점으로 장기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쌀 때 그 모아가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예,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고요. 막 최근에도 떨어졌다 올랐다 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3년 아니 36개월로 보시면은 계속 이제 큰 폭으로 오르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횡보인데 다시 올라갔느냐, 더 떨어지느냐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좀 의견 있으신 분은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의 연동성은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 여기도 이제 수익이 올라가고 예, 여기 암호화폐 시장이 화랑하면 수수료 수익이 올라서 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시장이 위축되면 수익이 감소해서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여기가 잘 되고 떨어지면 또 같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업비트 같은 예, 그런 예,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것도 하는데 다양한 것도 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 준비한 노보노 디스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는 완만하게 나왔는데 노보노 디스크가 엄청나게 최근에 7월인가 폭락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관심이 멀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좀 그 투자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예, 노보노 디스크는 1923년에 설립한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회사이고요. 당뇨병, 비만, 뭐, 그다음에 희귀혈액, 내분비 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제일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 회사는 당뇨병, 비만 관리, 생화학무기 뭐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뇨병 및 비만 치료 부분이 인슐린, GLP-1, 뭐 글루카곤 뭐 이런 제품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계속 GLP-1이라는 게 나와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GLP-1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식사 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LP-1 기술이 뭐냐면 이 호르몬과 똑같이 작용하는 약물을 만든 거라는데요. 자연 상태의 GLP-1은 몸속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약으로 쓸 수 없지만 이 기술은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당뇨약만 만들었을 건데 이게 당뇨랑 비만약이랑 효과가 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위고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된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호르몬제 그렇죠. 먹으면 뭐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당뇨병 관리, 당뇨병 치료의 일환으로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제품별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24년 연간 실적으로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가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나누면 당뇨병 치료제, 위고비 같은 오젬픽 같은 당뇨병 치료제는 전체 매출의 71%, 그다음에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는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희귀질환 치료제는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수익은 위고비, 오젬픽 같은 GLP-1 기반의 당뇨, 비만 치료제에 압도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들 제품의 매출 성장이 회사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당뇨나 비만 치료제가 좀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 회사도 이제 큰 타격을 받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알아보기 전에 폭락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그게 맞나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PR은 13배에서 18배 사이이고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높은 PR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8.8에서 9배. 요거는 장부 가치에 비해 주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고 이거는 시장이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OE는 70에서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주주 자본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당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당 순이익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보시면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이제 잘 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슈 현황이 이제 이 회사가 폭락을 했다 보니 뭐 구글 이런 데서 노보노디스크 뭐 폭락 이렇게 하면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말 요때 이제 마이너스 22%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폭락한 기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일라일리 그 부엠님이 그 준비하신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등 복제약과 경쟁 제품이 급증하면서 위고비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 하락했고요. 25년 6월 기준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사 점유율이 57%인데 위고비가 42%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은 190억 4.4조 2천억인데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이 이제 가이던스가 13에서 21%로 전망되던 게 8에서 14%로 크게 하향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기대와
낮은 성장률 전망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주가 폭락 및 장기적 경쟁력 약화로 CEO도 교체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전망 하향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23% 폭락했고 시가총액이 약 130조 원이 증발해서 한 달간 누적 하락률은 무려 44%에 달했는 이제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 저도 ADR이 뭔가 했는데요. 이게 덴마크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서 거래되기 위해서 미국 예금 증서 ADR 뭐 이런 형식으로 상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 ADR이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덴마크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일라일린가 거기는 미국 회사인 것 같고요. 여기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했으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매, 근데 이제 주가가 폭락한 거는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성장 우려와 시장 경쟁 강화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폭락을 했고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손실 상태일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계속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 사람은 일라일리와 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저의 그 예전에 좀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병특을 하던 회사가 IT 회사에서 당뇨병을 투약하는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투약하는 투약 용량을 계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실제로 몸에 탁 꼽아가지고 자동 주사하는 기계도 만드는 거 보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투약하는 기계에 여기 보면은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의 그런 당뇨병 치료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소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또 용량은 사람이 직접 계산해요. 직접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먹은 거 뭐 짜장면 한 그릇, 뭐 콜라 한 병 이렇게 넣으면 오늘 맞을 양은 뭐 몇 밀리입니다 하면 기계에 몇 밀리 체크하고 본인이 찔러서 주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듣고 이상하다. 이게 지금 혈당 측정도 자동으로 하고 기계도 자동으로 되고 이거 다 되면 다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자동화하면 안 되냐 했더니 맞는 얘기인데 그게 되면 그게 인공 장기인 거다. 우리 그 인슐린 분비하는 췌장 있죠. 그게 다 되면 인공 장기가 완성되는 날인 건데 그걸 왜 안 하냐면 아까 소량만 들어가도 효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수로 우리 하드웨어 에러 나듯이 팍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만든 사람이 그냥 인명사고 날 때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고 본인이 찔러 넣는 게 불편해도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노보노디스크나 뭐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언젠가 기술 발전을 하면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고 그냥 알아서 하는 시대가 오기 전인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당뇨병이란 거는 뭐 미국 사람만 앓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앓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 산업에 대한 그 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삼성 하이닉스. 제가 좀 찾아봤을 때 처음에는 노보노디스크가 혼자 1강이었다가 그 일라일리가 더 오히려 요즘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2, 3강이 있는데 아까 복제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2030년에는 쭉 가면서
경쟁 회사들이 많아지는 이 체계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기대를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헬스케어 ETF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것도 같이 헬스케어 ETF를 하면서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준비한 건 다 했고요.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그 다음에 연애님이 이제 준비한 거를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연애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제가 이거 포스코 홀딩스를 한 이유가 그 현재가보다 조금 더 아랫선에서 매수를 해서 70, 80 정도에서 매도를 한 적이 있고 다시 가격이 내려오고 그리고 최근에 그 포스코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 얘가 저는 그냥 개별 주식인 줄 알았는데 지주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항 종합 제철 주식회사에서 지주회사로 2022년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그 철강, 뭐 인프라, 에너지 소재, 기타 부문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친환경 뭐 이렇게 하면서 탄소 저감 제품, 뭐 에너지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걸 하면서 기술 개발이랑 수소 생산 같은 거를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27일 날 전에 이거를 작성을 한 거여가지고, 그 주가가 조금 변동되기는 했는데, 오른쪽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36개월 로 보면은 저기 23년에 거의 한 70만 원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 전에 있던 가격대랑 비슷비슷하게 내려와가지고 더 떨어졌네요. 5만 원 선으로. 네. 그래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포스코 그룹 회사에서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랑 그 리튬이나 니켈, 뭐 에너지 수소, 무역 인프라 이런 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하는데 현재는 그 2차 전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내서 하고 있고 건설이나 인프라는 포스코 ENC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 저기 포스코 홀딩스 투자 포인트 네 번째 보시면은 그 ENC가 최근에 건설 그 막 사고 나면서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었던 때가 그 8월 19일 이 정도였었거든요. 이때 하면서 그러면은 이 그 지주회사 가격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재해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포스코 ENC가 처벌을 받아서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에 영향이 간다면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 조금 주어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철강회사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이제 포항시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협력을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직원들 기숙사 신축해준다고 하고, 사업 본격화한다고 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도 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어, 그런 과정에서 K 스틸법이라고 해가지고 철강 산업을 그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특별법이더라고요.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린 스틸 하면서 국가에서 밀어주겠다, 밀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뭐 이슈화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차례로 그 미국에서 관세 정책하면서 철강에다가 관세를 50%나 인상을 해가지고 그 파생품도 전부 다 수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그 영업이익에서도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안 넣어놨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관세나 규제나 리스크에 대응할 우산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책임져라 해서 K스틸법을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8월 11일 날 그 기관 매수자들이 2차 전지랑 조선이랑 엔터를 순매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이후에 약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 양이.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코가 머리를 쓴 게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겠다 하면서 아르헨티나나 인도에 수출을 하겠다 하고 뭐 원가나 공정이나 이런 걸 개선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주식이 배당주인 것도 있고 배당 금액도 나쁘지 않아서 계속 주가 흐름을 보다가 20만 원대 초반선에 오면은 구매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30만 원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면은 팔고 다시 또 재진입하고 그리고 그 배당 수익 챙겨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다음 현대 마린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그래프가 그래프가 최근에 진짜 25년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솟았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지지부진하는 수준으로 있었거든요. 7만 원, 7만 8천 원, 7만 9천 원 이 수준으로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조선 합병한다고 그 뉴스가 발표 나자마자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9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은 그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HD 현대 그 계열사로 선박용 저속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엔진은 선박을 만들면 어디에도 다 들어가는 부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디젤 엔진, 뭐 LNG 가스 엔진, LPG 가스 엔진 뭐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저속 엔진의 이제 메이커를 다지고 있는 회사고, 네. 그리고 그 현대 마린 엔진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투자 경고가 떠요. 그 연관 검색어에 투자 경고가 떠가지고, 투자 경고가 떠서, 아, 이거는 조금 지금 진입하기에는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합병 이슈를 팡 터트리면서 9만 원까지 올라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완전, 완전 블러핑이었다. 근데 이 그 엔진도 1,500만 마력 이상을 생산하는 업계 선두주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속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거는 있고요. 전 세계 조선소에 2만 대 이상을 공급을 한다. 이것만 갖고도 앞으로도 좀 올라갈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적을 봤더니 25년 2분기 영업이익률이 17.5% 기록을 하고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 6.8%포인트 상승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5.1%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그 원가 절감 등이나 뭐 이런 거로 수익성을 개선을 했고 계열사로부터 이제 수주를 물량을 확보를 하면 얘네가 그 한국해양 어디지? 한국해양 거기랑 합병을 하면은 더 많은 수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메이저급인데 합병을 해서 더 크게 우리 그 조선을 경쟁력 있게 해외 시장에서 선두를 내보내겠다 하면은 엔진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만큼 그룹 내 시너지가 발동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뭐 7만 8천 원, 이제 9만 원인데, 다른 그 HD 조선 계열사에 있는 애들 그룹 주가들이랑 나란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20만 원 후반, 30만 원대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거래량, 순매매를 확인을 했더니 전부 다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 지금 좀 많이 비싸니까 다 일단 수익을 보고 다음에 다시 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도량이 일단 많아서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다. 그러고 이제 트럼프가 자꾸 마스가 하면서 한국의 조선주들을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서 조금, 조금 그렇다. 그리고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뭔가를 봤더니 파업이나 뭐 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파업하는 동안 영업을 못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납기 지연이라든지 위약금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룹 이미지 손상돼가지고 대외적으로 뭐 타격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주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은 영업이익이 무너지고 그러면 악순환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막대하게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청구하지 마라.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로봇 쓰자로 대체를 된 거죠. 로봇으로 대체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로봇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업 섹터들이 뭐 자동차, 뭐 조선철강, 뭐 반도체, 전자 다, 다 해당하더라고요. 한국 기업 대부분이 해당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러브콜을 받은 상태고,
근데 중국이 러브콜을 한다고 했지만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선주가 그렇게 많이 올 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 주주가 HD 한국조선해양은 그 메인 회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6%나 갖고 있는 게 조금 놀랍고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도 13%나 되는 게 어, 우리나라 조선이 좀 최고다, 최고봉이다 약간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인 게 그 공매도 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 천 단위 숫자였는데 2만 대로 늘고 그리고 그 최근에 합병한다는 뉴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이 다시 또 늘었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락에 베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뭐 개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매도 수량을 체크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 줍는 게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2주 동안 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 뭐 금융투자, 투신, 뭐 연기금 다 탈탈 털고 있는 걸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봐서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익절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연애님 빨간 불이 드나요? 저는 이거 샀다가 팔아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안 갖고 있어요. 포스코만 갖고 있어요, 포스코만. 음, 그러면은 질문이 더 없으면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마카롱님 그거 하시면 되시죠? 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카롱님 제가 네, 작성한 거 펼치겠습니다. 음, 네. 제가 처음 조사한 거는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두 개 가지고 있거든요. 테슬라랑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를 해보고 손절을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금액에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했다가 입절을 해야 할까 고민스러워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그 글로벌 금융 테크 회사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네트워크, 시장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인 USDC랑 그다음에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인 EURC를 발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네, 맞아요. 연예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2025년 6월 5일에 상장을 했거든요. 공모가가 31달러였는데 첫날에 100달러가 넘었다가 계속 쭉쭉쭉쭉 상승을 했어요. 해서 거의 한 300달러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6월 23일에. 네네, 맞아요. 그래프 보시면. 어, 한 299, 최고가가 299달러였거든요. 299달러이다가 조금 이제
과열이 됐다고 생각이 됐는지 조금 빠지더라고요. 한 200달러 선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게 뒤에 제가 조사한 내용에 나오는데 그 7월 18일에 그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돼요. 그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 2025년 7월 18일에 미 의회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법인데 이게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수준의 안전코인 규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 그날에 또 주식이 한 최고가가 7월 18일이 보시면 263달러거든요. 조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7월 18일에 제일 최고가를 찍었던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뭐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프가 지금 보이시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7월 18일 이후로 263달러 최고점 찍었다가 조금씩 떨어져서 지금은 그 8월 29일 맨 마지막 날에 132불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저의 평단가는 190불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워서 이 주식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 전에 봤을 때 쭉 앞으로 당겨주시겠어요? 어, 내려주세요. 네, 네. 보시면 손익계산서 봤을 때 그 2023년 12월 대비해서 24년 조금 떨어졌고요. 내려주시겠어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16억 달러 이상으로 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 확대랑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산을 고려했을 때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 EDI, TDA 이게 그 법인세랑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이전의 영업이익인데 이 마진을 계산했을 때는 약 13%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9.3%. 마진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PER이 195배이고 PBR이 52배. 이고 이 회사의 그 주식 흐름을 봤을 때 사람들이 테슬라랑 코인베이스의 초창기처럼 이 주식의 가격이 투자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배당이 따로 없거든요. 좀 내려주세요. 네, 배당이 없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 중에 그 이 서클 인터넷 그룹 말고 이거보다 더 규모가 큰 테더라는 회사가 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테더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1150억 달러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서클은 테더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되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3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테더랑 서클을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이게 과거에 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성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서클은 이거 100%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제권 그 안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회사라는 평가가 있어요. 어, 조금 내려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는 이거 월스트리트저널 요약을 한 내용인데 지금 이 서클 인터넷 그룹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장을 하면서 약간의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나지 않았다, 적자가 됐다라는 기사였고 근데 대신 7월 18일에 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를 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지니어스 섹트가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거든요. 네,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봐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가가 31불이었는데, 첫날에는 뭐, 최고점 100달러가 넘었다가 83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그 상장 이후에 그한 거의 300불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한 130불에서 190달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 12개월 동안의 목표가의 평균은 한 170불 정도인가 봐요. 그래서 제 평균 단가보다 조금 낮은 상태여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뭐 한 120불에서 13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예님이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최고 목표가는 250불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한 200불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거 손절을 하나 마나 몇 주 없기는 한데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어, 연예님이 211달러 예상하신다고 하네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려고 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면 제가 현대차로 넘어갈게요. 네, 현대차는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랑 저희 평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 좀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현대차가 되게 세계적으로도 엄청 규모가 큰 회사더라고요. 2025년 1분기 차량 부분에서 매출 35조 원을 기록하는 글로벌에서 그 완성차를 생산해내는 제조사 중에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30 전략을 통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전기차랑 뭐 그 AI 기술을 전, 접목한 그런 자동차들을 생산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가장 크게 현대차의 주요 주주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22% 가지고 있고요. 뭐 이제 개인들로 봤을 때는 이제 정봉구 회장, 정의선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7.31%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이게 PER이 5배고요. PBR이 0.5배 해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이 현대차를 보유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그 배당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5%대였거든요. 그 12,000원. 그다음 2024년 12월에는 그 한 주당 12,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2025년 12월에는 12,167원. 그래가지고 제가 몇 주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배당금 들어올 때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당은 언제 주나?
배당 받은 문자가 있었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지금 기대치 부분이긴 했는데 순이익은 약간 부진한 편? 뭐 환율도 있고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이렇게 쭉 했는데 그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일본의 토요타,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PER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3배, 뭐 PBR이 0.5배 뭐 이렇게 되는데 토요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10배 정도. PER이 10배, 그다음에 PBR이 1.3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뭐 2025년 예상치가 172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돼가지고. 음.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 확인해 봤을 때는 토요타 그룹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 10%에서 12%.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현대랑 기아가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약 8%. 그다음에 현대차 단일 그 브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6%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같은 경우는 4.7%. 내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은 사실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2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1.7%예요. 내려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슈는 지금 8월 28일자로 발표가 된 건데, 뭐, 뭐, 주요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제 노조랑 회사 간의 그 이견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늘 있는 일인데, 이 회사에서는 보면 기본급을 뭐 87,000원, 월 87,000원 인상하고, 그다음에 성과금, 경력금을 350% 플러스 1,000만 원, 주식을 10주 지급하겠다라고 제시했는데, 이제 노조에서는 기본급은 14만 1,300원 인상해야 되고, 뭐, 성과급은 작년 순이익의 30%를 지급해야 되고, 뭐, 정년을 연장해야 되고, 주 4.5일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상여금 인상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강성노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8월 28일 날 좀 이런 노조와 그 사측 간의 그 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월 똑같은 날 8월 28일 날 여기 보면 현대기아차 7월에 유럽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를 또 냈더라고요. 네, 이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10만 원, 17만 원, 18만 원대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한 22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내려볼게요.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저는 사실 이거 현대차 보유하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 몇 주 없긴 하지만 한 25, 6만 원 정도일 때 조금 팔았다가 그다음에 뭐 좀 다시 20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조금 샀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 GPT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나쁘지 않고 뭐 이래서 그다음에 사실 배당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이제 배당주 개념으로 저는 그냥 이거를 계속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저의 이제 평단가에 다 와가니까 이거를 뭐 조금 입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애널리스트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이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에서 전기차 뭐 점유율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받으면 30만 원이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보조금 받으려면 지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병아리 청년님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고객사입니다. 어, 저희, 일단 저도 좀 많이 많이는 아니고 좀 보유하고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연초에 정의선 회장 그 신년회 때 네, 했던 얘기를 듣고, 사실 원래 10년 넘게 회사에 있으면서 네네, 신년사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귀 기울여 들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네네. 올해는 왠지 좀 듣고 싶어서 들었을 때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관련된 신년사가 없이 다른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무슨 뭐 얘기를 예, 하던가요? UAM 그 도시 모빌리티하고 아, 뭐 그리고 연사 중에 한 명이 또 그 보스턴 그 로보틱스 그쪽에서 이제 하고, 그래서 다양한 산업을 자동차도 물론 계속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좀 확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관리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배당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좀 괜찮게 나오고, 제조업 국내 대기업 제조업 중에서는 그래도 배당을 5% 이상 주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 네, 그래서 뭐 큰 배당률은 아니지만 20만 원 언저리에 오면 조금씩 조금씩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관련된 직접적인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아차는 계속 불러대고 출장도 가게 돼서 짜증나게 하지만 주식은 쏠쏠하게 수익을 주고 있어서 저는 즐거운 계속, 마음으로. 네, 계속 일단 당장 뭐 매도할 계획은 딱히 일단은 없고, 어, 네, 그래도 한 알겠습니다. 30만 원은 가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희망을 담아. 저도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걸로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는 이제 하신 분은 다 발표한 것 같아서, 예,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밴드방에 올려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스터디 참석, 저희 이게 숙제 안 하면 3,000원이죠. 참석 안 하면 3,000원이고. 그죠? 그럼 제가 요거 기준으로 벌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